이 프로이트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천재적인 개념을 꺼내들고 이것이야말로 관계 이론을 또 탄생시키는 배경이 되었어요. 이게 바로 저언입니다. 저언. 네. 아까 A의 사례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어머니에게 했던 그 동일한 대인관계의 패턴, 어린 시절의 양상이 분석가하고의 관계 속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요. 나지요. 나타나지요. 납니다. 나지요 박사님 갑자기 생각나요. 나타납니다. 이거를 재연이라는 표현을 reenactment라고 얘기해요. 재연돼요. 재연. 이게 전이의 개념이에요. 물론 프로이트가 설명한 건 다를 수 있죠. 리비도 이론이라 설명하지만 이 전이의 개념이 정신분석 역사를 전혀 완전히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이를 통한 치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프로이트는 끝까지 이 전이를 통해 결국 무의식을 의식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저항 때문에 이 어린 시절에 이 갈등을 드러내는 게 딱 가로막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관계를 보니까 이 자체의 관계, 이 A가 지금 상담자에게 행하고 있는 이 대인관계 패턴을 보면 어린 시절의 갈등, 엄마를 불안시키지 말아야 되고 이런 갈등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함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전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어린 시절이 그 내담자의 어린 시절 성적이고 공격적인 갈등이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프로이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이제 그라디바에 대한 소설을 분석하는 책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대개는 이렇게 전이가 나타났을 때는 같이 이 내담자의 환상 속에 같이 빠져들고 젖어드는 그런 대상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사람의 전이와 함께 참여를 해줘야 돼. 이게 관계 맺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관계잖아요, 관계. 즉, 내담자는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했던, 해소되지 못했던 어떤 지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에 상담자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갈등을 다시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때 상담자는 그 내담자의 전이 속에서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춤을 춘다는 얘기도 하고 함께 그 발달에 정지되었던 곳에서부터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을까요? 시간이 요 사례만 설명하고 마칠 수 있겠네. 이 내담자는 첫 회기부터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아마 이 책에서 인용한 것 같아요. 정신분석을 상담하기. 첫 만남에서 그녀는 내가 불쌍하다는 말을 3번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이 젊은 내담자인데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은 부당해요. 부당해요. 혀 짧은 소리 하면서 정말 불쌍함을 일으키는 그런 내담자였어요. 매번 불당해요, 불당해요 하니까 여러분 제가 불쌍해 보이나요? 좀 연민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불쌍해 보인대요, 제가. 저도 불쌍해지더라고요. 이제 투사적 동일시다. 뭐 이런 느낌, 이런 설명도 가능합니다. 그런 개념들은 이제 수업 계속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불쌍해요. 선생님은 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계시잖아요. 또 정확히 어쩜 그렇게 잘 아는지 이 조그만 방에서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선생님은 부당해요. 이야기 들을 때 졸립지는 않으세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당혹스럽지는 않으세요? 코 밑을 봐야 할지 두 눈 사이를 봐야 할지 무척 곤란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부당해요. 그래서 상담자도 점차적으로 불쌍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저항일 수 있어요.
심지어 상담자를 불쌍하게 만들어서 자기가 돌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책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내담자는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도 이제 선생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보세요. 선생님도 침묵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매주 오잖아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분석비 내고 상담 받는데 저보고 이야기를 하래요. 하마터면 제가 제 이야기를 할 뻔했어요. 이 내담자는 저를 심지어 불쌍하게 만들었어요. 이 배경은 1997년 그 IMF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 경제가 많이 흔들거리면서 이 가게도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어요. 돈을 받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무너진 사업을 다시 일으켜야 했고, 어머니는 둘째가 또 태어났는데 둘째가 그냥 이 병이 있었어요. 병. 그래서 병원에 내내 계셨어요. 그렇다 보니 맏딸이었던 이 내담자는 혼자서 자기의 일을 해야만 했어요. 너무 일찍 조숙해지고 어른스러워졌죠? 그러면서 아빠, 엄마에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불쌍하신 우리 엄마, 아빠 건드리지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알아서 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심지어 이빨을 혼자서 다 갈았어요. 이빨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기가 이빨 뽑고 어렸을 때 부모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의지하지 않았어요. 불쌍하신 분들을 위해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랬던 내 남자예요. 똑같이 상담에서도 저를 불쌍하게 만들고 저를 도와주려고 저를 돌보려고 했죠. 선생님은 부당해요. 진짜 이분 만나는 겨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너무 불쌍하게 느껴져가지고 밤에 이제 상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랬다니까요, 제가. 장국영 영화 보면서 영화 보면서도 막 울고 막 그랬어요, 제가. 너무 불쌍해요, 제가. 제가 너무 가여운 거예요. 수사적 동일시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이 되었죠? 이 관계 맺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관계의 장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 이론이 탄생하게 되는 일종의 자기와 타인에 대한 예, 관계 맺기의 양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다루는 거예요. 여기에서. 후기의 정신분석 이론은 바로 이 전이에 초점을 두어서 무의식의 의식화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다. 부차적인 거다.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듯이 그라디바의 소설을 분석한 그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담자는 내담자의 전이 속에서 어떤 특정한 관계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지된 발달이 다시금 재활성화가 되도록 해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현대정신분석학의 탄생의 배경에 있다. 그래서 정신분석 상담의 목표는 무의식의 의식화에서 관계 맺기. 데니엘 스턴의 책입니다. 유아의 대인관계적 세계. 데니엘 스턴도 말러처럼 그런 엄마와 아이의 소통을 관찰했던 분석가였죠.